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화답했습니다. 회담이 좋을 거라는데 동의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2013년 경찰 내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외압을 받은 걸로 지목된 경찰 간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 지휘부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과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한 상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 배우 윤지호 씨가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호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0년 동안 13번의 증언을 마쳤다며 자신은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열악한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가 일부 지방 소방서들을 찾아가 봤더니 인력이 부족해서 장비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산불 특수 진화되는 비정규직이라 여름 장마철이 되면 인력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MBC 방송 간판쇼에서 컴백 무대를 공개했습니다. 신곡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역대 최단 기간에 1억 뷰를 돌파하는 등 컴백하자마자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지 하루도 안 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답을 내놨습니다. 회담이 열린다면 좋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훌륭하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이어지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정상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습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빨라질 수 있겠다는 전망과 함께 또 아직 서로가 얼마나 양보하겠다는 말이 없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훌륭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좋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제 3차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도 안 돼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남미를 방문하고 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We made real progress in Hanoi. I'm very confident we'll continue to move down the path of achieving that outcome. 두 정상이 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비핵화 협상이 다시 빨라질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기존과 다른 양보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방법을 찾는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핵무기와 대북 제재가 없어진다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대화의 창은 열어뒀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많은 희망을 제공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고위직에 대한 세대 교체를 통해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해석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처럼 북미 정상이 간접적으로나마 다음 회담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요.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내일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힌다고 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문 대통령이 이제 내일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청와대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내일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에 대한 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많고 한미 정상회담은 잘 됐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지만 지금 알려진 거군요. 혹시 좀 그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좀 취재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김 위원장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내용과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잘 될 것이라는 트위터 내용처럼 문 대통령도 내일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대북 특사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문재인 대통령 순방 기간에 대북 특사를 보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런 질문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특사에 관해서도 문 대통령이 내일 회의 때 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북 특사 가능성까지는 언급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보낼지, 언제 보낼지까지는 밝히지 않을 거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북 특사를 보낸다면은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거론되는데요. 정 실장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엔 동행하지 않는 만큼 남북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보통 대통령 순방에서 외교안보실장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 거라 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정의용 실장이 국내에 남아서 이제 할 역할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문 대통령이 밝힌 이 조속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국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 입장을 확인해서 미국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 기한을 연말로 못 박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예정된 순방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정의용 실장은 남아서 이후 일정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북미의 입장차 어느 정도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괄 타결, 비핵화에 대해서 일괄 타결하고 단계적으로 이행을 한다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북미가 비핵화 최종 상태까지 일괄 타결을 하고 단계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행을 해나가는 것을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강조하는 미국과 또 단계별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이 접점을 찾을지는 지켜봐야 하고 그 간극을 좁히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고비마다 이른바 한국 때리기로 재미를 봤던 아베 총리가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주위에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문 대통령과 대화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레이더 겨냥 논란이 불거졌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런 방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선 아베 정권의 책임론까지 불거진 상황.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여론의 화살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일종의 노림수를 썼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과 문제가 불거져 강경한 입장을 보일 때마다 지지율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단의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2013년 경찰이 내사할 당시 수사팀의 실무를 책임졌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핵심은 당시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방해했느냐 하는 건데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의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가육 기자, 이세민 전 기획관에 대한 조사 지금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오늘 오전 10시쯤에 이곳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첫 조사를 비공개로 받았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예. 자, 이전 기획관이요. 앞서 이제 저희 취재진에도 김학의 전 차관 의혹에 대한 내사를 착수했을 때 이제 당시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사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전 기획관은 2013년 3월 경찰이 당시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이런 의혹 등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을 당시에 경찰청 수사기획관, 그러니까 수사의 실무를 총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JTBC를 비롯한 일부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도 있는데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내정 사실을 발표했을 그날 오후에 경찰 직원 2명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서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을 보고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상급자였던 김학배 당시 수사국장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했고 그 이후에 김 전 차관의 내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황만 보면 청와대가 수사를 방해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전 기획관은 이런 자신의 설명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 수첩이나 메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사단이 발족하면 적극적으로 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조사에서도 진술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지난달 25일이었죠. 과거사위원회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 인물이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었는데 오늘 조사가 이때 혐의와도 관련이 돼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두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거나 방해하는데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당시 경찰에서 청와대와 연락을 직접 주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 경찰청 당시 수사국장이나 또 더 윗선인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직권남용 혐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김 전 차관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상당히 속도를 낼 거라고 하죠. 네, 이 수사단은 이번 주 중에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렇게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단이 이 뇌물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데도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국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일까지 채택해야 하는데 여야는 여전히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이 후보자의 주식 문제에 대해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패턴이라며 내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이런 공세가 독재 시절 조작 사건과 닮았다고 맞섰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패턴이라며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를 거론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모렴치 몰상식하다며 대통령은 계속된 인사 실패에 사과하고 인사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맞섰습니다.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자 서둘러 범죄라고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것이 독재 시절의 각종 조작 사건과 닮았습니다. 배우자인 오 변호사의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하면서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갖고 있었으면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한 발언 등이 적절했냐는 겁니다. 조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와 청문위원회 토론은 부적절하다며 조국 민정수석에게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짧은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 관계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0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건데요.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뽑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에 불을 질러놓고는 119에 직접 신고해서 신고자 행세를 한 40대 방화범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방화일 수도 있겠다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흙을 뿌려 진화를 시도합니다.
주말 오후 서울 도봉동 야산에 난 불입니다. 44살 허모 씨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겁니다. 허 씨는 범행을 감춘 채 119에 2번이나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술 냄새가 나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분이 왜 이럴까, 그때부터 의심을 시작하겠죠. 경찰은 자리를 뜬 허 씨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119 신고자 17명의 목소리와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결국 체포된 허 씨는 사회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구명튜브를 끼고 빠르게 헤엄칩니다. 자, 땡겨! 더 빨리! 나무를 잡고 버티던 남성이 구조됩니다. 그제밤 74살 신모 씨가 발을 헛디뎌 70m 높이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는 밧줄을 타고 암벽을 올라가 4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신 씨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 이후 현재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등 이 소방 시스템의 문제를 이참에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취재진이 실제 소방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도시와 지방 간의 인력 차이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또 법으로 정한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119 안전센터에 비상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무 인원은 5명, 펌프차 2대와 구급차 1대에 각각 나눠 타고 신속히 출동합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 10명이 현장에 투입돼야 하지만 그 절반만 차에 오른 겁니다. 화재 진압용 펌프 차량입니다. 인원이 없다 보니 이렇게 혼자서 운전을 하고 내려서 화재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에 호수를 연결해서 사고 현장에 불을 끌어가거나 인명을 구조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1초가 아까운 초동 진압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구급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최소 3명은 구급차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현재처럼 2명만 탑승할 경우 1명은 운전을 하고 1명만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에선 법이 정한 기준의 소방 인원을 90%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68%, 충남과 전남은 60% 수준에 그칩니다. 장비를 구입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소방관 1인당 사업비도 서울과 비교해 수백만 원씩 적습니다. 결국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안전 수준에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 경계를 넘는 출동 건수는 연평균 1,370여 건.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산불과 사투를 벌인 또 다른 영웅들, 산불 특수 진화대입니다. 일당 10만 원의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점이 뒤늦게 주목을 받았죠. 직접 만나보니 처우는 알려진 것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닿기 힘든 산속에 호스를 끌고 올라가 불을 끕니다. 산림청 소속 특수 진화대입니다. 강원 산불 진압 당시 썼던 장비들을 펼쳐보니 산소 마스크 같은 전문 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분진 마스크가 새까맣게 변할 때까지 불을 껐습니다. 가래도 많이 뜯고 코를 풀면 검은 콧물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쟤들이. 다른 장비들도 조악합니다. 이 신발 같은 거는 한두 달만 신으면은 이런 데가 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냥 뭐 꿰매서 쓰시거나. 그럼요. 비정규직 신분인 탓에 당장 걱정은 여름 장마철입니다. 6월이면 계약이 끝나고 2달간 일이 없습니다. 또 그 2달 동안은 저희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좀 어렵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력 사무실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후엔 체력 검정 등의 채용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불안한 고용 탓에 330명 대원 가운데 20대는 32명뿐입니다. 힘든 점도 많은데 보람도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계속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맑고 따뜻해서 봄나들이 가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오늘은 갑자기 비바람이 불면서 날씨까지 부쩍 쌀쌀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꽃잎도 많이 흩날렸습니다. 이제 봄꽃을 볼 수 있는 시기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에 연분홍빛 꽃잎이 흩날립니다. 봄비를 맞아 떨어진 벚꽃잎이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꽃송이는 빗물을 흠뻑 머금었습니다. 만개했던 일부 벚나무는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았지만 동해안엔 초속 10m 안팎의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면서 매주 일요일 진행하는 서울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오후 들어 수도권엔 비가 차츰 그치면서 마지막 꽃놀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공기는 서늘해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와 부산이 16도로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엔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5도, 강릉이 7도, 부산과 제주가 8도로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유일하게 증언해온 배우 윤지호 씨가 오늘 자신이 쓴 책 13번째 증언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국정농단 사건과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노승일 씨와 박창진 씨, 그리고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윤 씨를 응원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지호 씨가 무대 위로 오릅니다.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젠 16번이 됐고 사실은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고요. 윤지호 씨는 국회에서 자신이 출간한 책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출간된 책 제목은 13번째 증언. 윤 씨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언니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추후에 계속 나이가 들어갈 텐데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창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노승일, 박창진 씨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힘들지만 용기를 내야 한다며 윤 씨를 격려했습니다. 그 책을 쓰는 동안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많이 밀려와요. 이 책을 내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정표로 해서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서서 또한 증언해줬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부러워요. 이날 모인 시민들도 윤 씨에게 응원의 마음을 담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노인들이 자주 찾고 또 사고도 많이 나는 전통시장은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그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도 실버존으로는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정된 곳들도 저희가 둘러보니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시장 앞입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 대부분은 노인입니다. 차도로 뛰다가 가까스로 버스를 피하는가 하면 정차한 차와 오토바이 사이를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건널목에 켜진 빨간 신호등이 무색합니다. 차가 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아슬아슬하게 해서 그냥 딱 쓰고. 차들이 속도를 별로 안 줄여요? 여기는 속도 많이 안 줄이고 살짝 그냥 가잖아. 이곳은 청량리 시장 한복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차도인데요. 차도와 인도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차와 사람이 뒤엉켜 있습니다. 보행자 대부분 시장을 찾은 노인들입니다. 나를 차가 넘고 갔어. 그건 내가 목격을 했지. 차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물건만 보는 거예요.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일어난 노인 교통사고는 11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서울 지역 1위입니다. 두 시장 모두 노인들이 많이 찾지만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으로 지정돼 있진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요양병원이나 공원 주변 등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이 어떤 그 법에 따른 지정 어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었어요. 노인 교통사고로 악명이 높았던 경동시장 앞 사거리입니다. 지난해 실버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인근에 요양병원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시속 50km 이하로 감속해야 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임을 알리거나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표지판은 찾기 힘듭니다. 종로 탑골공원 옆 라키거리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팻말이 있지만 그 뒤로 불법 주차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스쿨존입니다. 잠시만 차를 세워도 학교 보안관이 이를 제지합니다. 학교 앞 차도는 구불구불한 일방통행로에 과속 방지턱, 속도 감지기도 있습니다. 스쿨존은 정부 지원을 받지만 실버존은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됩니다. 전국의 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은 스쿨존의 10%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지난 5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근처에 놓여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부산시가 철거한 걸 놓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외교적 마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시민단체가 오늘 항의 집회를 연 데 이어 공무원 노조도 내일부터 오거돈 부산시장의 출근길을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천으로 둘러싸인 조형물이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입니다. 이틀 전 부산시가 철거하는 장면입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막아서지만 역부족입니다. 노동자상 철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처음 놓였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이 철거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일절에 이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임시로 놓였습니다. 이번엔 부산시가 행정 대집행에 나선 겁니다.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회원 등 100여 명이 휴일 항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불법 강제 철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기습 철거를 하는. 부산시는 노동자상을 일제강제 동원 역사관으로 옮겼습니다.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역사관에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노동절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뀔 것인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긋고는 있지만 매각설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룹이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 계획이 퇴짜 맞은 상황에서 결국 최후의 카드는 아시아나항공을 파는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벼랑 끝 협상에 몰린 박삼구 전 회장에게 남은 선택지가 뭔지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시장에 번지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설에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매각 논의가 진행되거나 결정된 건 없다는 겁니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도 채권단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각설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룹 측이 채권단에 내놓을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채권단은 박삼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 출연이나 유상증자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의 상당수 지분과 자택 등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낮아 유상증자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박 전 회장의 남은 카드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꼽습니다. 인수 후보자까지 거론됩니다. 항공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SK그룹이나 한화그룹인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일단 3년으로 제시했던 경영 정상화 기간을 줄여서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만큼 박 전 회장 측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박 전 회장 일가는 아시아나항공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 전 회장 일가의 무리한 인수와 부실 경영이 위기를 불러왔다는 게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컴백하자마자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지금껏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더니 컴백 무대는 미국 MBC 방송의 간판쇼에서 선보였습니다. 국내에선 한 음원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해 업체가 보상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Once again, BTS.
헐리우드 스타 엠마 스톤이 새 앨범을 들고 나온 방탄소년단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빌보드 정상을 2번이나 석권했던 방탄소년단이 미국 NBC 간판쇼 세터데이 나잇 라이브로 컴백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규 3집으로 컴백할 때도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신곡 무대를 처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컴백 무대보다 이틀 앞서 공개한 신곡은 이미 전 세계 음원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나온 지 37시간 37분 만인 오늘 오전 7시 37분 1억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단 신기록입니다. 국내 음원 사이트 멜론에선 지난 이틀간 접속장애도 발생했습니다. 접속자가 한꺼번에 폭주하면서입니다. 접속은 느려지고 실시간 순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 불만이 커지자 멜론 측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티스트 음원 발매로 트래픽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이용권을 가진 소비자의 이용 기간을 이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가수 승리의 생일 파티에 참여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남성들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말 필리핀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던 일부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여행 비용을 대가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전북 군산에서 금은방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5살 구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동군산 톨게이트 앞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구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 씨가 훔친 귀금속 가운데 100만 원어치를 이미 팔아치운 걸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무단 결석을 눈감아줬다가 해임된 교사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정 씨의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황모 씨는 특혜를 주려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 씨가 당시 53일을 결석하고 수시로 조퇴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생활 기록부도 허위로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정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조퇴한 날에도 황 씨가 출석 처리를 해주는 등 각종 특혜를 줬다며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에 타려던 20대 남성의 여행 가방에서 권총 한 자루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21살 이모 씨의 기내 반입용 여행 가방에서 길이 18cm짜리 독일제 권총이 발견된 건데 권총엔 탄환과 격발 장치가 없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집 근처에서 주워온 가방인데 안에 권총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황교안 달을 쏟아. 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몰상식하고 모렴치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대통령은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인사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이게 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국민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합니다. 지금 상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떤 은유나 비유를 많이 썼던 거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달이 이제 영어로 문이니까 이제 문 대통령을 지칭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달은 문 대통령을 지칭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달이라는 표현 황교안 대표가 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주 썼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22일이었죠. 서해수호의 날에 문 대통령이 불참했을 때 이를 비판하면서 자, 달이 뜨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에는 뜨거운 별들이 가득하다. 또 그에 앞서 16일은 2차 북미회담 결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 달이 숨어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역시 자, 국민들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한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역시 문 대통령을 좀 지적한 것 같은데 참고로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해 두 번과는 조금 국민이 문 대통령을 가리키면 문 대통령을 봐야 한다라는 식으로 약간 맥락에 좀 애매한 부분은 좀 있지 않냐라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직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군요.
자, 그동안 이제 앞서도 비하인드 뉴스에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직설적인 화법으로 비판을 했던 홍준표 전 대표와는 달리 좀 비유와 은유, 특히 이제 종교적인 비유와 은유를 많이 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비유로 또 보이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황교안 대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검다라는 표현 많이 썼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검다라는 거는 악의 무리를 표현한다고 했고 이게 기독교적인 상징이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황교안 대표는 이 검다라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또 이 달이라는 공간적인 이미지를 조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명성을 강조하려고 센 발언, 강한 발언을 해왔던 제1야당 대표들과는 분명히 다른 스타일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층에서는 문청 황교안이다. 은유시인 황교안이다. 뭐 이런 식의 지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어떤 또 비유가 계속 나올지 좀 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방탄협상단.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소식 전해드렸는데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북한이 공개했던 사진입니다. 예, 이 전혀 사진을 관계없는 이야기군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예. 이 사진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위에 있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고 또 맨 왼쪽 끝에 있는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입니다.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을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대미 협상의 핵심이었죠. 김영철, 최선희 등이 문책될 거다 이런 전망이나 보도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사 많이 나왔죠. 그런 전망을 어떻게 보면 보란 듯이 뭐 부정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최선희 부상은 오히려 제1부상 승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방탄협상단, 협상 내용에 관계없이 건재했다라고 그렇게 잡은 모양이군요. 자, 사실 뭐 그동안 북한의 누군가 어떤 주요 인사가 숙청이 됐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 오히려 더 건재한 모습으로 나온 그런 사례들 꽤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한 사례인데 자, 그동안 한 국내 언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그 실무진들이 문책당할 수 있다. 뭐 김영철 포함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오보가 된 겁니다. 예. 자,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 같은 언론 과거에도 현송월이 숙청당했다, 뭐 총살됐다라고 보도를 했었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 당시 방남을 해서 보란 듯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 보도는 만주벌판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주벌판. 예. 만주벌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자신의 책에서 그에 대해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북한 보도가 왜 만주벌판이라는 말을 나오느냐. 이른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뭐든지 북한 핑계를 대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주벌판이 넓기 때문에 어디에 뭘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뜻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걸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 갖다 버려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또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건재한 것은 문책을 할 경우에 협상 자체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실패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문책을 쉽게 할 수 없다. 뭐 그런 분석도 나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썼던 관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최근 흔히 치매라고 하는 인지증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인지증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을 거란 예상이 나오는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이 반영된 거겠죠. 우리 모두 잠재적 환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인지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게 환자와 가족들을 더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하예빈 기자가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 이름은 홍광표고 나이는 78입니다. 내 이름은 나정희이고 그다음에 나이는 73입니다. 네. 당사자도 가족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웠습니다. 나도 잘 못 알아봤어요. 아저씨가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느냐고 애들도 잘 모르거든요. 아니 방방했지. 이게 진짜 치매인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낯선 모습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도 답답했지. 보호자들 입장에 보면은 어지러운 거 감추고 안 했다. 내가? 대부분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고된 젊은 날을 보낸 뒤 맞닥뜨린 병이었기에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고 때로는 길고 외로운 타국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그 열대 가서 뜨거운 모래 사각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가서 4년을 있었습니다. 이들이 치매에 맞서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병을 받아들이고 밝은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때 넘기는 거죠. 틈나는 대로 사람을 만나고 매일같이 노래하고 새로운 걸 배워나갔습니다. 기억은 흐려져 가지만 좌절 대신 매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 오는 게 더 즐거워요. 나는 여기가 진짜 좋아서 일찍 제일 먼저 와고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그래요.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인지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인지증을 조금 더 친숙하게 내일처럼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치매 환자를 그냥 이상한 애들 보지 말고 조금은 내 가족같이 좀 대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JTBC 하혜빈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